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2600선 초반으로 무너졌습니다. 2639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외국인은 무려 68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까를 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년 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넌 주식 안 하니? 카페에 있으면요, 주식 투자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 만나는 자리마다 주식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일단 금일 증시 하락 요인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구글 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그동안에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술주 성장에 많은 기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이 빨라졌네. 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나오는지 사람들이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수혜를 입은 기술주 중심으로 엔데믹 상황에서 실적 하회가 나타나면서 쇼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슈도 있었어요. 테슬라 최대 주주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보유 주식을 처분하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요인이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게 보진 않아요. 대주주가 고점에 주식을 처분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근본적인 하락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 하루 이슈가 아니라 지금 최근의 증시의 계단식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투자계의 큰 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용자산이 한 몇 조 돼요. 자, 고객한테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안전한 것부터 찾아보겠죠. 국채나 저위험 회사채가 있을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위험도도 적어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로 이쪽 부분에서 수익률이 급감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상품을 찾아봐요. 고위험 회사채나 국내 주식, 해외 자산 등을 알아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무위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증시도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국채와 저위험 회사채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채권을 갖다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있던 자금들이 이동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자금을 뺄까요? 제일 위험한 자산부터 빼기 시작하겠죠. 왜? 해외 자산 같은 경우는 환 리스크까지 있잖아요. 긴축을 한다는 건 그 나라 화폐 강세를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화폐 약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약세가 예상되는 화폐의 국가부터 자금을 빼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국가 중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무위험 수익률 자체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와 하이힐드 채권 시장도 약세가 나타나요. S&P 같은 경우는 한때 4,800포인트 선이었는데 지금 1,100포인트 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000스탁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2,500포인트 선,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역시도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3.8% 정도 수준이 나와요. 우량 채권과 비우량 채권의 금리 차이죠. 근데 지금 이거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우량 채권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이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한마디로 채권, 고위험 회사채의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이므로 굳이 신흥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왜? 미국 국채가 2.8% 이자 주는데 신흥국의 환리스크까지 감안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미국의 우량 기업도 엄청 빠졌는데 당연히 여기가 우선순위겠죠. 미국 증시에서 먹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신흥국까지 살펴보는 건데 지금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가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지금 출렁거리는 상황. 오늘 126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지금은요, 긴축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심할 정도로 강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저희가 작년 1년 전에 보면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자, 그때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뒤에 기준금리를 1.5% 올릴 거야. 한국은행 총재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야, 그렇게 빨리 올리면 다 죽을 거다. 영끌 투자자들 어떡하냐. 근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1.5%가 진짜 됐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실제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적응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긴축에 대한 공포, 지금 워낙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뭐 2%, 3%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막상 그 금리가 되면 생각보다 충격은 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긴축 공포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긴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생각보다 덜 반응하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5월 달에 첫 비스텝을 밟으면은 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두 번째 빅스텝 하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반응을 안 하고 세 번째 빅스텝 하면 금리가 올라도 주식은 오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시장이 예측한 경로대로만 간다면 강한 긴축도 언젠간 소화가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고평가된 주식은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기대치는 이렇게 높았는데 실적이 거의 코딱지만 하다면 당연히 주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기대치가 실적으로 나타나는 주가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악재를 열심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안 된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마치 한국이 망할 것 같이 주식을 팔고 있는 외국인도 솔직히 그때 왜 팔았지 싶을 정도로 언젠간 열심히 사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주가는 열심히 연일 하락 중이지만 여전히 상장 기업은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출도 굉장히 호조라는 부분이죠. 예전에 쇼킹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를 권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라고 배웠습니다. 올해 1월 21일 날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권해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게 매수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좌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수준에서 고만고만해요. 자, 저희가 왜 계좌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위기는요. 커다란 악재랑 같이 와요. 그런데 이 정도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켰던 악재는요, 보통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가 없어지거나 시장이 적응하거나 그 과정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좌를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지난 차트 보면서 이렇게 급락 상황 오면 매수해야지 막상 매수해도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좌 쳐다봐서 기회를 못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모든 위기는 끝이 있다는 거죠. 곡소리 잘 때 샀으면은요, 그냥 묻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주식을 사라고 권했던 시기에 주가가 급락했던 요인 기억나시나요? 먼저 예상을 뛰어넘는 긴축 우려가 나왔어요. 올해 FOMC 모두 다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그전에는 한 3차례, 4차례 정도 올릴 것 같은데 물가 불안이 심해 7번까지 올릴 거야. 그러면서 와, 이거 연준의 급격한 긴축에 대한 자산시장 재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 우려가 커졌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이거 두 가지 해소됐나요? 안 되죠. 더 심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긴축 우려 부분은 더욱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면서 상승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죠. 게다가 지금 중국마저도 봉쇄를 계속 확대해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자,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무엇일까요? 일단 통화정책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릴 것이라고 6월 선물 시장이 반영했는데 지금 만약에 연준에서 빅스텝만으로 충분하다는 신호를 주거나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공포스러워하는 게 3.5%에서 5%의 중립금리를 예상하는 시장에 그보다 낮은 중립금리를 제시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그냥 시장이 적응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증시가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오랜만에 ETF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왜 ETF를 사나요? 지수형 ETF를 사나요? 이게 반등할 때 보유 종목이 지수 상승보다 못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편하게 타이거 200 같은 코스피 200 연동 ETF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미래의 공포를 미리 반영 중이라고, 그리고 이 공포는 언젠가
반드시 높은 확률로 끝난다는 부분이죠.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차분히 기다린다. 그리고 더 낮아질 거라는 공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보다 비싸게 산 사람이 엄청나게 훨씬 많다고요. 자, 지금 긴축 우려 부분 부동산 시장이 좀 덜 반영이 됐어요. 원래 부동산 시장은 이런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지 않고요. 실제 금리가 다 올라가 나와서 일정 시간 이후에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큰 조정이 있을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그때가 기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해드려요. 현금 많이 모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 필요하실 겁니다. 제도를 아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기회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